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낙찰을 받고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하는데요. 경매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명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좀 어려움과 불편함을 좀 얘기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까지 약 이제 500여 건을 낙찰 받으면서 진행해왔던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요, 이제 낙찰받고 명도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명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처음에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낙찰받고 안에 거주하고 있던 뭐 주거용 부동산 임차인이나 또는 채무자 이 사람들을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내쫓는다 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 만나러 갈 때 그분들은 이 경매가 진행되는 1년에서 2년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셨고 또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자마자 압박하고 내보내려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압박을 가하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 저는 이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위로를 좀 해주고 그리고 나가는데 내가 좀이라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 비교적 좀 편하고요. 또 상대방도 내가 편한 입장을 표현을 해주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편안하게 또 대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라고 하면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낙찰받고 빨리 이거를 마무리 져서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 있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낙찰을 받고 또 소유권 이전까지 하시게 되면은 권리도 취득하시게 됐죠. 거기다가 또 대출 받으신 경우는 매달 이자도 나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제 실거주 아파트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갈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정해진 날짜에 이분이 이사를 나가줘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 이사는 안 나가시고 자꾸 차일치일 미루고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명도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낙찰 받으신 분의 마음의 여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이 내가 너무 다급해지면요.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압박하게 되고 오히려 그게 일이 더 안 좋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뭐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여러분 일단 낙찰 받으시면은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허가 결정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또 항고 기간이 있죠. 그래서 2주 동안은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권리 주장할 수도 없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지셔서 낙찰 받자마자 막 찾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배를 눌러서 그분들이 나오시면 내가 낙찰받은 사람인데 언제 이사 나갈 거냐? 또 이사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할 거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올바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낙찰만 받았지 아직 소유권 이전도 안 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채무자분이 그 2주 이내에 경매 절차를 취하시키면 내가 낙찰받은 권리는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권리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나가라 마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찰받고 막 다급한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낙찰 받자마자 찾아가서 명도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낙찰 받으시면 낙찰받은 부동산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필요해요. 그래서 법원 가서 기록 열람을 통해서 혹시 내가 낙찰받고 알지 못했던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 기록을 열람하실 수 있거든요. 기록을 열람한다든지 또는 그 부동산의 주변 환경, 내 외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하자가 또 특별히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결정적인 뭐 경매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취소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 낙찰받은 점유자들 만나서 명도 협의를 너무 서두르러서 시작하시게 되면 그거는 규정상 절차상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요 2주 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제 잔금을 납부하실 때 대출을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은행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금리가 저렴한가? 어디가 대출이 많이 나오나? 또 중도상환 수준은 어디 조건이 좋은가? 이런 거 이제 알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음의 결정 대신 은행에 또 가서 서명도 하고 오셔서 자서라고 하죠. 자서도 하고 오시고 이렇게 2주 동안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고요. 이제 약 2주 후에 30일간의 이제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지어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편리하신 때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잔금 납부를 하기로 마음의 결정한 날 금융기관에 되면 이제 미리 얘기해야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20날 잔금 납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그 날짜 맞춰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명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급한 마음을 다소 좀 진정시키시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찾아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찾아가실 때 밤에 찾아간다든지 또는 너무 이른 시간 또 뭐 주말 공휴일 이때 물론 찾아갈 수는 있으나 규정상 그때 안 된다라는 건 없지만 이제 물론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여름과 겨울이 다르죠. 하지만 심리적으로요. 해가 넘어간 뒤에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심이 생깁니다. 물론 해가 떠 있는 낮에 가면 대부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낙찰받고 굳이 주간 시간에 막 찾아가서 벨 누르고 잘 안 합니다.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낙찰 받으시면 찾아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찾아가시되 뭐 상업용 부동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가셔도 되죠. 대신 이제 손님이 없는 시간대 가셔서 충분히 대화하시는 게 좋을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때는 첫 만남에는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고 약속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시간 또 시간을 여유 있게 낼 수 있는 거를 약정을 해서 그때 따로 만나서 여유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막 아주 뭐 그날 아주 그냥 근데 그날 이사 날짜까지 받아오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주거용 부동산도 그러고 상업용 부동산도 그러고 거처를 옮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 어디 가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 아시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집 저 집 알아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물론 낙찰받으신 분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빨리 나가주는 게 맞죠. 그게 맞죠. 그렇죠? 규정상 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이 원리가 법칙대로 규정대로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 여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유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예의를 통해서 예의 있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새벽 시간, 그 사람 출근하기 전에 가봐야지. 그리고 막 아침 6시, 7시에 간다든지 또는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10시에는 집에 있겠지. 그리고 밤 10시에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공휴일 이럴 때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경매를 당하신 당사자분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주말이 되면 그분도 다 모든 걸 긴장의 끈을 놓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또 찾아오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평일 주간 시간에 찾아가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만약에 아무도 안 계시면 뭐 우편함이나 이런 데다 이제 메모를 하고 오는데 그것도 또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A4 용지로 이제 뭐 안내장 또는 경고장 해가지고 내가 낙찰받은 사람인데 뭐 언제까지 이사를 안 나가면 뭐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동네방네 소문 내듯이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 더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연락처를 남겨놓고 싶으시면 편지지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 낙찰받은 사람인데 이사 일정과 관련해서 좀 연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에게 편할 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편지지에 쓰셔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아무도 안 보이게 하시는 게 맞죠. 우편함에 넣어 두시면 퇴근하고 들어가시다가 꺼내서 읽어 보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문 앞에다 그냥 꽂아놓는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자녀분들이 뭐 초중고 자녀분들이 또 그걸 열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 사실은 자녀분들이 뭐 알 수도 있죠. 본인의 집이 이제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 경매했다는 건 알지만 자녀들이 직접 그런 내용을 접했을 때는 그것도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고요.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의 상처가 평생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별히 좀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각별히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주시고 저가 이제 좀 노하우라고 하면 아파트의 경우는요.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명단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입주자분의 전화번호를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리 낙찰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락처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셔도 안 되죠. 개인정보니까.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관리사무 소장님이나 거기 계신 직원분들에게 이것도 정중하게 얘기하셔야죠. 제가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인데 거주하신 분 제가 찾았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싶으니까 제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사무소 측에서 거주하고 있던 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제 연락처를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저하고 연락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메모를 남겨두고 오시면요.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거의 열에 8, 9집은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쉬운 거를 왜 굳이 새벽에 찾아가고 왜 밤에 찾아가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죠. 물론 다급한 마음은 알지만,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에 맡겨놓고 와도 며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연락처 남겨놓고 오자마자 막 1시간 있다 전화하고 막 다음날 또 전화하고 관리사무소에 그러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경매를 무수하게 많은 건을 진행하면서 물론 이제 물건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보통 자금 납부한 때로부터 2~3달 정도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그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이상 걸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결이 된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서히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연락이 되면 또 만날 약속이나 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여러분 의사표시를 하셔서 이사일정을 최대한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들도 대부분 협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 자, 이런 협의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낙찰 받으신 분이 거주하고 있던 분에게 이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규정도 없고 왜 줘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휘발유나 경유 이런 기름이 있어야 되죠. 공장의 기계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행위를 요할 때는 거기에 부수되는 뭔가가 필요하죠. 제가 명도를 지금까지 한 바에 의하면 협의로 이사 가게끔 할 때는 요 비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규정이 없어요.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통상적인 경우로 봤을 때 지급하는 금액들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물론 상가냐, 공장이냐, 주거용 부동산이냐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이제 보편적인 기준을 따주자면 아파트로 봤을 때 33평 아파트 이사비에 대한 거는요, 보통 33평 아파트를 강제 집행했을 때 비용 범위 안에서 협의가 됩니다. 이제 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건데요. 보통 33평짜리 아파트를 강제 집행하게 되면 약 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왜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400만 원 정도의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주하시던 분에게 잘 협의를 해서 비용을 주시되, 물론 이제 400만 원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뭐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나 마음의 여유가 있으셔서 더 많은 금액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여유가 없으시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서로 협의하기 나름인데, 경험상 보면요, 요구하시는 점유자분과 지불하셔야 되는 여러분 입장에는 상당 갭 차이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많이 달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예상했던 주려고 했던 금액 사이에는 서로 협의가 필요한 거죠.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여러분들은 강제 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니 뭐 협상 안 되면 강제 집행하면 되지 뭐라고 쉽게 마음을 먹으실 수 있지만, 해보면 여러분도 마음에 상처 입으시고요, 일도 굉장히 많고 비용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주하시는 분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는 쪽으로 하시고, 비용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20억짜리 아파트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뭐 한 16, 17억에 받았다, 한 3, 4억 싸게, 그러면 사실은 뭐 이사비 뭐 500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예상하셨던 것보다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셔서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한 5억 아래 뭐 2, 3억대 이런 아파트들은요, 낙찰 받으실 때 그 이제 시세와 낙찰 받은 가격의 그 갭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많이 싸게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이사비를 많이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이런 사정 여러분이 얘기하시고 솔직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집을 실거주용으로 마련하셨다면 또 투자용으로 마련하셨다면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여유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대출을 이용해서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비용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여유 있는 그런 큰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예산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도 대부분 수긍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500만 원 얘기하셨다가 뭐 400만 원 얘기하셨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2, 300만 원 협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협상하실 때마다 조금 조정하시고 또 서로 생각할 시간 가졌다가 다시 한번 또 협상을 하시면 조금 조정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시고요. 어쨌든 명도라는 거는 뭐 서로 간에 뭐 경매 당하신 분이나 낙찰 받으신 분이나 상당한 뭐 부담감도 있고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아무 탈 없이 잘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강제 집행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이제 이사를 나가신 거죠. 짐은 남아있는 거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경매를 잘 낙찰 받으셔서 원만한 이런 명도 협의를 통해서 절대 사고 없는 그런 원만한 명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좀 쉽게 이런 얘기 꺼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두렵기도 하고 부담이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사항 또 하시다가 어려운 사항 생기시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또 이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제 질문 주시고 또 여러분께 공지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로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4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도 라이브 방송 예정하고 있고요. 주제는 입찰보증 1억 6천만 원 날린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하자에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입찰보증 날린 사례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할 때 주의해야 되는 여러 다양한 사례들 설명드릴 거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또 추첨 또 퀴즈 정답자들에게 탱크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 지난번에 약 한 80여 명 되시는 분들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이번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라겠고 또 하나 4월 25일 날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든 외부에 계시든 이동 중이든 핸드폰이나 타블렛 또는 PC 노트북을 통해서 라이브 수업으로 경매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카페에 오시면 공지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